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자극적인데 그럼 미국의 물가를 누가 결정합니까? 이번 달만 놓고 보면은 저는 한 50% 중국의 부동산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미국의 과장이다.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은 타고 가면 중국의 부동산이 가장 많은 영향을 줬다. 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중국은 전체 GDP에서 30% 정도가 부동산하고 연관이 돼요. 한국도 한 60, 거의 70% 가까운 자산을 전체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많은데 중국은 뭐 80%가 넘죠. 그러니까 이 주택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 소비에 영향을 주죠. 투자에 영향을 주죠. 네. 그리고 은행에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만 가지에 사실은 영향을 주죠. 네, 영향을 네, 주기 네. 때문에 뭐 주택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이미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그럼 바로 모시겠습니다.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트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 아. 기대를 어긋나지 않게. 우리 셋 다 너무 오래됐나 봐요. 그런 거예요. 툭하니까. 포마로. 시청자분들 다 알았을래나 그러면? 어수룩한 모습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하게 가야 되는데. 자, 우리 김효진 위원과 함께 오늘은 이제 어쨌든 CP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CPI 얘기 아마 아침에도 좀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네네. 엑기스만 좀 말씀드리고 네, 네. 물가가 도대체 왜 하락했을까? 그러니까 뭐 세부적으로 뭐 이런 거 말고 물가가 왜 하락했을까? 그거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네.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서 요즘 아마 미국 얘기 한 90% 정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중국 얘기를 좀 네. 가지고 오, 왔습니다. 외곽을 치는데. 네, 연결이 돼요. 네, 네. 좋은 거 한 30, 안 좋은 거 70 정도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중국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빠르게 물가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물가가 전체 물가는 전월비 0%가 올랐어요. 이게 전월비입니다. 네, 전월비이고 요 막대기들이 4월에 얼마 올랐나, 5월에 얼마 올랐나, 6월에 얼마 올랐나, 7월에 얼마 올랐는지를 제가 막대기로 막 표시한 건데 저 하늘색 막대기 옆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전월비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전월비 0%. 네, 올랐고 네, 네. 지금 월가에서는 전월비에서 한 0.2% 정도 오르지 않았을까를 전망을 했는데 안 올랐으니까 시장은 이제 어제 화답을 한 거죠. 네.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옆으로 쭉 보시면은 아래로 많이 내려온 게 교통입니다. 네, 저기 이제 교통으로 넣어놨지만 전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물가에서 거의 한 2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유가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어제 거기에 화답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은 정말 엄청 올랐네요. 네, 6월은 엄청 올랐었죠. 국제 유가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남색 막대기를 차트를 한번 띄우셨으니까 저 맨 7월이라고 되어 있는 막대기들을 그 전월하고 조금씩 비교를 해보시면 물론 기승전 유가가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막대기들도 사실은 조금씩 내려왔어요. 음식료는 좀 높아졌는데 주거도 조금 내려왔고 보건의료도 조금 내려왔고 여가도 조금 내려왔고 그래서 만약에 유가만 가지고 이 물가가 다 낮아졌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상승폭은 사실은 좀 줄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유가는 이미 7월 유가는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도 열어보니 먹는 물가가 비싸긴 하네. 근데 주거도 좀 내려오고 여가도 좀 내려왔다. 그러면 물가가 정말 피크아웃한 거 아닐까라는 네. 그런 기대감으로 연결된 네. 어제 이제 지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승전 유가예요. 아까 이제 김 프로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게 점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저 가로축이 뭐냐면은 물가의 전월비이고 세로축은 에너지 물가의 상승폭입니다. 네. 근데 저렇게 동그라미 차트를 우리가 왜 그려보는 거냐면 저 동그라미들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그럼 관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얘는 얘로 가고 전 절로 가고 이러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동그라미로 저희 방사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막 그냥 규칙 없이 흩어져 있으면 대중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얘는 되게 이렇게 모아져 있죠. 네. 가운데로 딱 모아져 있고 얼핏 보면 한 뭐 40도 각도로 위로 이렇게 싹 올라가는 우상향 것처럼 딱 보입니다. 하는. 예, 네. 그러면 관련이 높네. 그러면은 에너지 물가 올라가면은 물가 올라가는구나. 근데 그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 네. 저 가운데 이제 세로선에 붙어 있는 빨간색 선이 이제 이번 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물가가 하락한 것이
굉장히 크게 전체 물가 하락에 그러네요. 영향을 미친 거죠. 네. 그럼 좀 지나간 겁니다만 저 맨 위에 2022 3월, 2022 6월을 보면은 그때 전월비로 막 1% 넘게 물가가 상승하면서 되게 높았었어요. 뭐 주거 물가도 있고 서비스 물가도 있고 저희 계속 중요하게 팔로우업 하고 있지만 기승전 유가였어요. 유가가 오르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 전체 물가가 오른 게 저 달의 흐름이었었던 저희 거고. 전월비입니다. 전월비 여러분. 예, 전월비입니다. 전월비. 전년 동월이 아니고요. 예. 전년 동월비로 봐도 근데 사실은 그림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네. 아, 예. 그래서 이번 달의 물가 하락에는 유가 하락이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한 셈입니다. 지금 오늘이 8월 11일이죠. 8월 11일인데 유가가 지금 90, 80불 한번 80불대를 한번 찍고 찍었죠. 90불, 91불 갔다가 90불 갔다가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7월 평균 대비해서 아주 조금 낮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산수를 해보면은 나머지 20일 동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유가가 여기서 막 갑자기 급변해서 오르지 않는다면은 8월, 9월에 확인하는 8월 물가도 막 다시 막 뒤통수 치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겠어? 이제라는 그런 셈들이 가능해진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물가에 대해서는 막 거의 1, 2년씩 얘기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긋난 적이 있었어요. 그 어긋난 적들에 어긋났을 때 그리고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상회했을 때도 돌아서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 유가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연준 위원들 이제 멘트가 물가가 딱 나오자마자 우리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식의 멘트들이 좀 나왔어요. 우리는 아직 목마르다. 이 정도 물가로는 이제 안심을 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 전년 동월비 8.5라는 숫자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네, 우리 9.1을 보고 내려왔으니까 굉장히 좋지만 마음이 그 정도로도 조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러게요. 적응하게 돼 있는 거야. 네, 기준이 중요한 한 3달 전에 8.5가 없으면 와 죽었다 그랬을 텐데. 네. 그죠? 근데 지금 8.5에 굉장히 좀 시장 반색했는데 연준 위원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뭐 서비스 물가, 뭐 고용 이런 것도 다 더해서 이제 보셨겠지만 유가가 계속 떨어지리라는 보장이 있어? 보장이 있습니까?라고 하면 지금 아무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쟁 계속되고 있고 또 여름에 이제 성수기는 조금씩 지나고 있지만 올해 겨울에 에너지 대란이 안 일어날 가능성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물가가 하락하고 뭐 휘발유 가격 하락하고 이런 거는 너무 반갑지만 이게 계속될 거라는 자신들은 여전히 좀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달 동안의 유가를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쭉 떠올려 보시죠. 그러면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올랐죠.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120, 뭐 130까지 이제 훅 올랐다가 거기서 이제 100불에서 뭐 120불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약간 레벨 다운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쟁이라는 건 공급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이 원활하게 다시 풀리지 않는다면은 유가가 사실 하락할 이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유가가 하락한 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고용이 아니죠. 그 수요단에서 수요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유가가 80불대를 찍었던 게 이번 주 지난주 말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어떤 지표들을 봤었나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미국 고용은 좋았습니다. 네. 미국 고용 호조와 유가 하락은 어울리나요? 그렇게 사실 어울리지 안 어울리죠. 않죠. 네, 안 어울리죠.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유가가 물론 미국 고용 지표 하나, 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고 크게 반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미국보다는 다른 쪽의 수요 둔화를 유가가 조금 더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3페이지 차트를 좀 봐주시면은 네. 전 세계에서 요거 정프로님한테 질문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네. 자.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 아닙니까? 중국? 네, 중국입니다. 네. 역시 15인국. 탁월하십니다. 네. 아유, 중국이죠. 중국이고요. 네. 비중이 22.3%예요. 두 번째가 미국인데 미국이 저렇게 수입을 많이 해요? 미국도 많이 하죠. 경제 사이즈가 탑이니까. 그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생산도 많이 하는데 그건 만큼이나 수입을 또 수입도 많이 많이 해요.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20% 넘는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미국, 인도, 한국, 일본, 한국이 독일. 4등이에요? 한국은 저희가 자체 소비량이 많다기보다는 저희는 정제 설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나라죠. 예전에 반도체보다도 더 많이 수출한 게 석유류 네.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엄청난 설비를 갖고 있는. 원유를 수입해서 휘발유든 아니 뭐 또 다른 상품 만들어서 다시 예, 다시 파니까.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경제 사이즈, 인구 이제 이런 거랑 조금 비슷하죠. 네. 그래서 유가가 뭘 보고 하락했을까 이렇게 곰곰이 곱씹어 보니 미국도 고용이 좋지만 수요가 막 좋아진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사실은 조금 더 빠르게 싣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고용 지표는 또 사실 계속 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러시아가 또 동유럽에 이제 가스 공급들을 좀 줄이는 그런 네네. 뉴스들이 있으니까 유가가 다시 하락할까? 공급 이슈 때문에 다시 상승할까? 아니면 수요를 보면서 하락할까? 저는 유가 전망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주 단기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아래쪽이 더 무거운 것 같기는 해요. 이 공급 아래쪽으로 좀 이슈에도. 더 갈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급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국의 주택 가격에서 기스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중국의 주택 가격이 주택 가격, 부동산 맞아요. 시장이요. 예. 최근에 아마 이런 언론 기사 보셨을 것 같아요. 중국도 이제 저희도 분양을 미리 하잖아요. 선분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중도금 같은 거를 내고 그 돈을 받아서 건설사들이 짓고 네. 나중에 얼마 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중국도 이제 비슷하게 해요. 중국도 선분양이에요? 네, 선분양들이 있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건설사들이 집을 자꾸 늦게 짓거나 잘 못 짓는 업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무리를 못 지은 업체들이. 그래서 중국에 이제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이 그러면 나도 중도금 못 줘. 라고 하면서 중도금을 상환을 하지를 않거나 아니면 시위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도 같은 것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대도시에서 벌어졌다거나 아니면 중국 전역에 있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한두 군데는 아닙니다. 네, 수십 군데이긴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중국의 부동산이 뭐 이렇게 중국 분들 이렇게 시위를 하고 막 그러지는 않고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좀 이렇게 규제를 좀 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거 뭐냐 이제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갑자기 미국의 물가 이야기하다 가지고 왔냐? 상황이 조금 많이 안 좋아요. 4페이지 차트를 보시면은. 저게 중국의 주택 가격이 전년동월비 상승률입니다. 저희 물가 보듯이 전년동월비 상승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꼬리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은 이렇게 80도 각도로 이렇게 쭉 내려왔죠. 쭉 내려와서 지금 좀 한두 달 반등할까 말까 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근데 저게 그림만 눈으로 보셔도 괜찮겠지만 이 세로축에 글자랑 대입을 해서 보시면 마이너스 20이에요. 주택 가격이 1년 그렇게 많이 전에 빠졌다고요? 네. 주택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20%가 하락했다. 아니 이게 저 평균 가격일 텐데. 네, 평균 가격입니다. 그러면 진짜 뭐 그쵸. 많이 빠진 데는 막 10분의 반토막이 더 난 데도 있을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한국의 주택 가격도 사실 주택 가격 지수와 그 실제하고 너무 좀 갭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네.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저게 평균을 어떻게 냈을까라는 의구심들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보는 것들은 전년동월 비해서 20%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정프로님 꼭 집어주신 것처럼 훨씬 더 큰 폭으로 네, 저희 뭐 깡통주택 이런 자극적인 표현들도 쓰잖아요. 근데 정말로 깡통주택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들도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한 번만 다시 봐주시면은 저게 전체 저희 기존 주택이라고 해놨는데 신규, 그러니까 새 집 말고 헌 집이요. 원래 기존에 있던 집들 거래하는 것들이 이제 훨씬 많이 빠졌는데 저게 어느 급으로 빠졌냐면은 97년도에도 주택 가격이 굉장히 급락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과 지금 비견되는 수준이에요. 97년도는 한국 분들이라면 잊을 수 없는 해이죠. IMF? 예. 중국은 그때 개방을 안 했어서 네. 뭐 이렇게 국제 경제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구제 금융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되게 어려웠군요 그때.
엄청 어려웠죠. 왜냐하면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어려웠잖아요. 아, 태국 뭐 이런 나라. 네, 그럼요. 중국을 그랬었구나. 이렇게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중국도 사실은 뭐 구제금융 안 받았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굉장히 어려웠고 그 시절에 준하는 정도의 지금 부동산 시장에 냉각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은 지금 한국도 주택 가격이 뭐 주별로도 나오고 월간으로도 나오는데 조금씩 하락하는 데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다들 좀 마음이 바쁘시죠.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도 하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선제적으로 올렸잖아요. 미국도 주택 가격이 어디서는 빠졌다더라. 아니다. 전국적으로는 그래도 올랐다더라. 이게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뭔가요? 많이 올랐죠.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 금리를 올려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려고 하고 있죠. 금리에 대한 부담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거의 2년 동안 금리를 계속 내려주지 않았나요? 네. 그랬죠. 네,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무겁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훨씬 좋지 않습니다. 이게 수요가 막 폭발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응을 해서 금리를 정책적인 대응을 한 거죠. 금리를 인상하고 그거에 어느 정도 선이 있을 테니 여기서는 나는 주택은 더 이상 못 사겠어 하면서 파는 사람이 나오면서 주택 가격을 하락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중국은 정책적으로는 부동산을 굉장히 압박하는 정책을 많이 폈어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금리와 관련해서는 지준율도 내려주고 예금 금리도 내려주고 대출 금리도 내려주고 계속해서 팬데믹 때문에 경제가 어려웠으니까 네. 계속해서 인하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쉽사리 돌기는 어렵겠다. 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택 가격이 이렇게 빠지면 뭐 그게 유가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중국은 주택 가격 전체 GDP에서 30% 정도가 부동산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전체 GDP에서 주택에 차지하는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졌어요. 1인당 GDP가 올라가면 이미 건물들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GDP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건설 경기 물론 중요하죠. 네. 물론 중요합니다만 건설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줄어요.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죠. 건설 투자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30%인데다가 또 자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도 한 거의 70% 가까운 자산을 전체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많은데 중국은 뭐 80%가 넘죠. 그러니까 이 주택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 소비에 영향을 주죠. 투자에 영향을 주죠. 네. 그리고 은행에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만 가지에 사실은 영향을 주죠. 네, 영향을 네, 주기 네. 때문에 뭐 주택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이미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주택 가격이 저 그래프를 보니 막 한 번만 다시 보실까요? 네. 그래프를 보니 막 90도 각도로 떨어진 거는 올해 이후이고 올해 이후에 팬데믹으로 락다운이 다시 강화됐으니까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 고강도로 락다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강도 락다운을 하면은 경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 방역 기조를 조금씩 바꾸고 있거든요. 물론 저 아주 고강도의 락다운이 주택 가격이 급락한 거에 영향을 준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부터 사실은 중국의 주택 가격은 좋지는 않았어요. 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앞에서는 이제 가격을 보여드렸다라고 한다면 건설 투자를 얼마나 최근까지 이제 중국의 부동산에서 했는지를 나타내는 차트들인데 선이 좀 예쁘진 않네요. 2000년부터 해서 꾸준히 줄었어요. 저거는 2000년대, 2010년대에 부동산 투자가 사실은 너무 핫했던 거죠. 네, 핫했던 거고 저게 1년에 30%씩 계속 한 20년 동안 중국의 주거 투자가 됐건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됐건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었죠. 근데 저게 2015년부터 좀 빠르게 냉각됐어요. 네. 빠르게 냉각됐고 저 하늘색 선, 파란색 선으로 보시는 것이 상업용 건물에 대한 투자입니다. 저게 사람들이 사고 파는 투자가 아니라 얼마나 돈을 넣어서 지었느냐에 대한 투자예요. 건설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를 보면은 저게 저렇게 오랫동안 안 좋았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2017, 18, 19, 20, 21, 뭐 최근의 트렌드로 하면 22년까지 5년째 중국에서 상업용 건물은 더 적게 짓고 있어요. 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사람들이 막 시위한 것을 우리는 올해 이후에 데이터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4, 5년 전부터 중국의 주택시장은 굉장히 냉각되고 있었다라는 거고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은 부동산 금리 통화정 그러니까 돈을 계속해서 풀었고 금리를 인하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격 하락한 건 뭐 성격이 좋은 하락, 나쁜 하락은 없어요. 그런데 더 조금 느낌이 좋지 않은 하락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미 한 4, 5년 정도 주택 시장이 좀 냉각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격 하락이 더 뒤늦게 좀 강하게 나온 상황이다라고 조금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부는 하락시키고 싶은 정부가 있고 어떤 그쵸. 정부는 올리고 싶은 정부가 있는데 네. 중국은 금리를 낮추면서 하락하면 안 돼 했는 건데 하락한 거고. 사실은 중국에 제가 아까 뭐 중국 GDP에서 건설 투자 비중이 크고 소비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좀 더 큽니다라고도 이야기도 드렸지만 중국은 항상 이 기업 부채 많은 게 아킬레스건이에요. 네. GDP 대비해서 기업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 중국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디벨로퍼들이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네, 원래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더 이제 레버리지에 조금 더 적극적이었달까요? 예, 그래서 중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줬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사실은 거의 한 7, 8년 전부터 이거 부채를 좀 줄여야 되고 그러려면 부동산을 더 이상 띄우면 안 되겠다. 좀 캄다운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책들을 많이 펼쳤었어요. 펼쳤었는데 그게 사실은 정책이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잘 먹히지 않죠. 왜냐하면 주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샀습니다. 근데 정책이 계속 뭐 5년 되고 6년 되고 뭐 그리고 팬데믹까지 터지고요. 이러면서 가격이 좀 하락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보니까 그 상해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병태님인가요? 예. 써놓은 글이 있네요. 이렇게 주로 이제 주택 가격의 하락이라는 게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 분양 주택의 하락인데 그것도 일부 정책적인 사이드가 좀 있다. 그러니까 뭐 이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대출을 잘 안 제한하는 해준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다 했었죠. 그러니까. 네. 여기 또 이제 요까지 좀 입체적으로 좀 우리가 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치적인 이유도 이 부동산 중국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자 헝다라든지 뭐 완다 이쪽은 상하이방 이쪽으로 또 친한 데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진핑은 지금 태자당이고 그래서 이제 두 세력 간의 알력 다툼이 지금 있는 거죠. 예? 리커창과 시진핑 네. 이 둘의 지금 갈등이 약간 좀 표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리커창은 상하이방이에요? 리커창 상하이죠. 예. 공청단 공청단. 공청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놓치지 말아야 된다. 네. 사실은 근데 정프로님 이야기 웃으면서 하셨지만 그런 시각들도 조금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정치적인 것만 놓고 본다라고 정치적인 것만 놓고선 이렇게 뭔가 정책의 칼날이 끝이 정해진 부분도 플러스 그리고 기업 부채가 문제인데 기업 부채 안에서 부동산이 너무 많고 가계의 자산이 부동산에 거의 몰빵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너무 급격하게 상승했을 경우에 나중에 뒤탈이 날 거를 감안하면서 이 아까 중국에서 저희 뉴스도 소식도 현지 소식도 전해주셨지만 네. 이 되게 억누르는 정책들을 했었죠. 그래서 네네.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는 중국 정부는 부동산에 대해서 캄다운을 원했어요. 모든 나라가 원했어요. 한국도 원했고 정책을 엄청 많이 쏟아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지금 가격은 항상 사람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반응이 나오면 너무 또 급격하게 좀 변하잖아요. 네. 중국의 주택 가격도 작년까지도 올랐어요. 상승세였어요. 엄청난 상승세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접어놓은 것처럼 지금 하락해서 지금 조금 문제입니다. 네, 네. 문제이고 그러면은 이 중국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시위를 해. 가격이 많이 빠졌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드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부동산 망한다고 되게 옛날부터 그러지 않았나? 중국에 부동산. 뭐 빈집이 뭐 몇 천만 채고 유령 도시 뭐 맞습니다. 네. 유령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몇 년 전부터 그런 예, 일이 뭐 있었죠. 몇 년 뭐 되게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별탈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그럼 굉장히 크게 봐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프로님 정확하게 유령 도시를 꼭 집어주셨는데 유령 도시.
고스트 시티죠. 아, 네, 맞습니다. 6페이지에 지금 영어로 막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저게 중국의 유령 도시가 언론에 보도된 진짜 고스트 것보다 시티네? 네. 보고 얘기하신 게 아니군요. 고스트 시티라고 하는군요. 네, 정말 외국도. 고스트 시티라고 해요. 네. 그 막 빈집도 많고 이런 데를. 저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봤었죠. 그래서 어. 그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중국 주택에 버블하고 과잉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라는 게 저 세 줄 안에 이제 써 있는 영어로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게 기사 작성 날짜가 2013년이에요. 지금 쓴 게 아니에요. 2013년 기사라고요? 네, 제가 일부러 그래서 재밌어서 가지고 왔어요. 아니 저 때쯤 하여튼 우리 저 무슨 KBS 무슨 다큐 이런 데서도 중국 가서 막 그 유령 도시들 취재하고 뭐 이런 것들 몇 네.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저 때쯤에.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위험하죠. 주택 가격이 20, 30% 하락했는데 위험합니다만 지금 저거를 놓고서 우리가 당장 다 망했다라고 봐야 되는지는 저는 조금은 구분해서 봐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어쩔 수 없이 동시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중국의 주택 가격을 어떻게 그러면은 반등을 시킬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의 의지에 상당 부분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경제 데이터를 보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이야기들을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네. 가장 중요하고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건설사들의 채권 만기가 많아요. 원래 좀 7월에서 9월이 많다라고 합니다. 분양 채권 같은 것들을 팔아놓은 것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디폴트가 작년보다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작년에 헝다가 언제 불거졌죠? 9월 우리 헝다. 추석 때. 우리 추석 연휴 가서 전 붙이려고 그러네. 하니까 헝다 돼서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장이 닿는 게 난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 했던 거 아마 기억을 추석 하실 때인가요, 거예요. 이게? 예, 추석 때입니다. 제가 전 부치면서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요. 전 붙여요? 전 부치죠. 시댁 가서? 그럼요. 며느리인데. 그래요? 예, 붙이죠. 왠지 안 붙일 것 같은데. 어머님이 많이 붙이시죠. 네, 어머님이 많이 붙이십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 다시 저는 사서 드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올해 그렇게 제가 물가 전망을 좀 드리면서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중국의 주택 가격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네. 이 7월부터 9월에 만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헝다라는 아주 대형급의 우리가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미 자잘자잘하다고 하면 안 되죠. 일부 회사들의 디폴트 이야기가 중국에서는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중국 부동산 회사들. 네, 많이 들려오고 있고, 근데 작년에 우리가 경험도 했었고, 그 헝다는 정말 큰 탑5 안에 드는 회사이고, 지금 디폴트 우려가 있는 회사들이나 디폴트가 실제로 일부 채권에서 나는 회사들은 그렇게 큰 회사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프로님이 건설사 대표라고 하신다면은 네. 어떤 상황이 최악인가? 어떤 상황이 네, 최악인가? 주택 가격은 일단 하락하는 게 최악이죠. 그렇겠죠. 판매가 급감하는 거. 가격도 가격인데 음. 판매가 급감하면 이것도 최악이고 음. 또 하나 더 최악인 거는 재고가 이렇게 쌓여 있을 때. 빈집들이 엄청 많아.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이렇게 쌓여 있는데 네. 판매는 안 돼. 그래서 가격도 하락해. 최악이죠. 철근 가격은 비싸고. 그렇죠. 금리는 오르고. 그럼요. 너무 듣기만 해도 되게 답답한데 네. 앞에서 제가 가격 하락한 건 보여드렸습니다. 거래도 굉장히 사실은 급감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재고인데 7페이지 차트가 미국의 미국이 아니죠. 중국의 미분양입니다. 공실이에요. 네, 미분양인데 저게 100만 평방미터여서 사실은 몇 채인지는 감이 잘 안 와요. 감이 안 오는데 추세를 한번 보시죠. 미국이라고요? 중국입니다. 중국. 네, 중국입니다. 저게 2012, 13, 14, 15 쭉 굉장히 한 5배 정도, 한 10년, 5년 사이에 한 5배 정도 늘어났다가 2015년 이후부터는 사실은 조금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경제가 굉장히 좋았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절반 정도 주택의 재고라고 할까요? 미분양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여전히 경제가 되게 좋았을 때보다는 많지 않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최고치보다는 절반으로 줄었으니 그래도 건설사들이 대비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지 않냐. 전 두 개 다 해석이 좀 맞다고 봅니다만 네. 중국
관련된 전문가 한번 나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현황은 저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에서 그 고스트 시티에 관한 신문 기사가 작성된 게 2013년도였잖아요. 네. 2012, 13, 14, 15는 저 미분양이 늘어난 것만 봐도 사실 지었는데 팔리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점점 조금은 이제 그래도 재고에 대한 부담이 좀 근데 저 줄어들어 차트 있는 보니까 상황. 한국도 저 때 그랬거든. 아까 그 10년 전 기사 때 한국도 그때 다큐멘터리 얘기했잖아요. 네. 내 기억에 맞다시 2013, 14년도에 미분양이 엄청 많았죠. 지금 집사라는 건 친구도 아니다. 그런 그 다큐멘터리 그게 있잖아요. 그때인가요? 그때였다. 하우스 푸어라는 말도 아. 하우스 깡통. 푸어, 네? 하우스 깡통 푸어라는 전세 말도 뭐 이런 야, 있었고. 지금 집사라는 게 네가 친구냐?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약세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네. 저거 했었지. 그때 또- 사라고 했던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신이었는데 그러니까 걔 말만 친구가 들었으면 아니지. 친구가 그 정도의 지력은 없지. 근데 이제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네. 부동산에 모두 관심이 많으시지만 저는 또 부동산에 관심 개인적으로 많아요. 네. 책도 쓰셨잖아요. 네. 아, 그래서 부동산 많은데 책? 그럼 첫 네. 책이 부동산 책이었어. 네. 아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많은데 주식도 오를 때도 무섭게 오르고 하락할 때도 이제 무섭게 하락하는데 더 뭐가 이렇게 관성이랄까요? 그러니까 오른다 하면 정말로 오르는 게 부동산이 훨씬 조금 더 저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뭐 주택 가격이 1년 빠지고 1년 오르고 그렇진 않잖아요. 오르면은 막 3, 4, 5, 6, 7년 이렇게 쫙 오르고 또 하락하면은 전문가들이 아무리 나와서 이 정도면은 쌉니다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참 쉽게 그러니까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그래서 중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야, 빠진다는 거야. 사실은 중국의 주택 가격은 제가 한 2달 정도 전에 가지고 나왔었어요. 한번 살짝. 네. 왜냐면 한 1년 정도 하락을 했는데 중국의 주택 가격은 사실 전망이 한국의 주택 가격도 어렵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게 정말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5월, 6월 이후에 중국 정부가 뭐 한국이랑 비슷해요. 뭐 신혼부부에 관해서는 대출을 풀어주고 최초 뭐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풀어주고 그래서 지금 계속 누르고 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풀어주고 있는데 이게 먹힐지 아니면 이미 1년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랑 마음이 비슷해서 계속해서 하락할지 조금 봐야지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 사실은 굉장히 저는 마음을 졸이면서 보고 있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중국하고 수출 교역이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제1 수출국이고요. 네. 수출 많이 하지 않아도 옆에 있으면 영향을 받죠. 예, 영향을 받고 지금 저는 유가도 공급 이슈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이번에 오펙의 증산이 10만 배럴 좀 더 쓰시지 10만 배럴이 뭐예요. 네. 또 공급에 관련된 이슈는 사실은 해결이 아니고 진짜 이 겨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생각인데 그럼에도 유가가 왜 팔자를 앞에 찍었을까? 저는 이런 중국의 부동산으로 제가 오늘은 막 쭉 이야기를 드렸지만 중국의 수요가 이게 미국의 수요도 미국의 수요인데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저렇게 하락했으면 저게 이제 좋겠어? 안 좋겠네 라는 생각들이 유가를 저는 밀어내렸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것들이 어젯밤에 우리가 봤던 소비자 물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자극적인데 그럼 미국의 물가를 누가 결정합니까? 이번 달만 놓고 보면은 저는 한 50%는 중국의 부동산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미국의 과장된다.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은 타고 가면 중국의 부동산이 네. 가장 많은 영향을 줬다. 예, 저는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초 이후에 구리 가격 한번 빠진 거를 한번 보세요. 구리는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소재잖아요. 구리 가격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런 것들이 이 중국의 건설 시장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중국에 관련된 뭐 되게 오랫동안 안 보던 데이터들 몇 개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미국만 되게 열심히 봤어요. 미국이 너무 중요했고 미국의 물가에 대해서 시장이 정말 일희일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만 굉장히 열심히 봤고 미국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중국은 뭐 그냥 조용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했었는데 중국의 부동산에서 이제 균열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제 지표로도 확인이 되기 시작했으니 지금부터는 미국의 그래서 고용이 어떻대? 서비스 물가가 어떻대? 이제 이런 것도 보시지만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다른 수요도 감당하고 있는 중국은 어떻대? 그럼 이거 합해보면 어떤 거야? 점점 더 어려워만집니다. 어려워만지는데 요거를 이제부터는 조금 더 번잡스럽네요. 번잡스럽게 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유가는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있는데 수요단에서는 약화되는 시그널들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네. 깔끔하잖아요. 우리가 뭐 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이제 정리까지 다 완벽하게 해주신 우리 김효진 위원님. 네. 어떻게 BPN 없으시죠? 예, 저는 네, 네. 평안합니다. 다음 달에 다행히. 전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요. 예. 저희가 전 가격 지수를 만들어 와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동태전입니다. 네. 결혼하셨네요. 그렇게 물어보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동학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은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저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